새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방부는 청와대와 해경에 미국 특수정보를 근거로 월북 추정과 가능성을 보고했지만 청와대와 해경은 잦은 월북으로 단정해 발표했다고 군 최고위급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 성비위 의혹과 관련된 시위가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조기 당권 경쟁 상황까지 갈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됩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했다며 일감 1조 원 이상 신규 발주를 약속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국내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혈액이나 타액 등을 통해 주로 감염되는 원숭이 두창은 공기 전파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한 번 연저점을 경신했습니다. 환율은 1,300원이 되기 직전 거래가 끝났습니다. 경찰 승진 인사가 발표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청은 당초 경찰 실무진 실수라고 했다가 행안부가 인사안 통보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누리호 발사부터 성능 검증 위성 분리까지 성공의 순간이 누리호에 달린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 뉴스9은 새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저희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당시 군 최고위급 인사를 저희 취재진이 단독 인터뷰했는데 상당히 의미심장한 대목이 많습니다. 핵심은 미국이 제공한 특수 정보를 바탕으로 월북 정황이 있다고 보고를 한 건 사실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해경이 갑자기 월북으로 단정 짓는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군이 북한군의 만행을 규탄하는 발표를 했다가 청와대 안보실의 질책을 받고 입장을 바꿨다는 사실도 저희가 이미 알려드린 바가 있죠. 저희가 다 밝히긴 어렵습니다만 오늘 인터뷰를 한 인사의 중량감으로 볼 때 이 정언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최고위급 직책이었던 관계자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국방부는 월북이라고 단정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월북으로 단언하기에는 정보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미국의 감청 자료를 토대로 월북 정황이 추정된다,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청와대에 보고하고 해경에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군은 공무원 이 씨를 억류한 북한 군인이 상부에 월북 의사가 있다고 보고한 교신 내용을 감청한 뒤 이를 우리 군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우리 군 정보 분석관은 북한군을 만난 이 씨가 생존을 위해 월북 의사를 밝혔을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의미로 월북 추정이라고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소통한 해경은 잦은 월북으로 단정짓고 도박비까지 부풀려서 발표했습니다.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잦은 월북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총집대성해서 월북으로 판단할 월북 의사가 있었던 걸로 판단할 근거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던 거죠. TV조선 윤동빈입니다. 관련해서 해경이 오늘 사건 발생 2년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월북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었다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정봉훈 해경청장의 대국민 사과는 국민의힘 진상규명 TF 위원들과 비공개 회의 뒤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는데 회의에서 해경은 사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구출 지시가 없었다는 내용도 새롭게 밝혔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1층 로비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정 청장은 월북 판단이 무리한 결론이었음을 2년 만에 인정했습니다. 사실상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해경은 당시 월북 의도 판단에 군의 특수정보, 이른바 SI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는데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서 월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진상규명 TF와의 회의에서 해경은 SI는 직접 보지 못했고 요약된 정보를 훑어본 수준에 불과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보고부터 이 씨가 북한군에 숨지기까진 3시간 여유가 있었지만 정 청장은 문 전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구출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북자란 낙인을 찍은 근거였던 거액의 빚, 정신적 공황 상태 등도 짜맞춰진 근거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 7명 중 1명만이 정신적 공황 가능성이란 약식 의견을 냈는데 이마저도 한 달 뒤 의견을 철회했다는 겁니다. 분명 인위적 조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외압이 있었다,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고. TF는 또 조류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도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걸 해경이 알고 있었는데도 유리한 정보만 특정해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해경 등이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뭔지 청와대가 월북 지침을 내렸는지 등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엄중하게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유족 측은 문재인 청와대가 피살 사건을 조작했다며 당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김종우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고발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해경과 국방부에 지침을 내려 이 씨의 잦은 월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했으면 합니다. 유족 측이 제기한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공직자 범죄입니다. 중앙지검은 공공수사 일부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할지를 검토 중인데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관건은 진상 파악의 중요 자료로 꼽히는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 대통령 기록물은 최장 15년 봉인되지만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유족 측은 대통령 기록관이 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국민의힘 조금 전 7시부터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의 성비위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직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그것도 성비위에 관련된 건이 윤리위에 정식으로 회부된 건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결과에 따라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자, 황선영 기자, 회의가 얼마나 진행됐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저녁 7시부터 시작해 약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윤리위원 중에 8명이 참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법원 실형 판결을 받은 전직 의원들을 포함한 전 안건들을 먼저 심의하고 현재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성접대 의전 담당자로 지목된 장모 씨를 만나 투자 유치 각서를 써준 김철근 정무실장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상태입니다. 김 실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장모 이사를 만난 것일 뿐 각서를 작성한 것에 이준석 대표의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리위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까지 총 4단계입니다. 아직 이 대표에 대한 징계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가 나오면 당대표직은 공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준석 대표도 윤리위에 직접 나와서 소명을 합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윤리위가 징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이 대표의 소명 절차가 없었다는 점에서 오늘은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개시만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품위유지 위반 주장에 대해 그로 인해 선거를 패했냐 아니면 당원 수가 감소했냐며 당에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윤리위가 입증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윤리위의 쟁점은 이 대표가 본인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인물의 입막음을 시도했느냐, 이로 인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 대표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진실 여부는 사법 절차를 통해서도 가려질 전망입니다. 한송원 기자가 의혹의 핵심 내용과 이 대표의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은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 1월 새벽 급히 대전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성접대 실무 의전을 맡았다는 장모 이사란 인물을 만나 7억 원대 투자 유치 약정서를 써줬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이 대표의 2013년 한나라당 비대위원 시절 성접대 의혹을 폭로하자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입막음을 시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연결됐는데 이게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판단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대표도 자신이 김 실장을 보낸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철근 실장한테 그거 가서 얘기 들어보라는 얘기 한 게 없습니다, 제가. 하지만 투자 약정서는 모른다는 입장이고 나아가 성상납 자체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포에니 전쟁보다 어려운 게 원로원 정치 싸움이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30대의 정치권 핵심이 됐지만 내부 견제와 반대파 공격에 쫓겨난 고대 로마의 명장 스키피오에 자신의 처지를 빗댄 겁니다. 징계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경찰 수사 이전에 의혹만으로 징계가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있지만 당의 모습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 다음 총선이 기약할 수가 없어요. 이 대표의 자업자득이라며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의힘이나 그 지지자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일 겁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야당에선 최강욱 의원의 성희롱 징계 후폭풍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 의원은 본인이 십자가에 매달려 낙인 찍혔다며 윤리위에 재심을 요구했고 다른 강기명파 의원들도 마녀 사냥이라며 최 의원을 감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명의 의원들은 징계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당내 갈등은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최강욱 의원에 대한 윤리심판원에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찬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합니다. 본인이 했던 사과를 번복하고 성희롱 발언 사실도 부인하고 있는 최 의원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사과는 신속하고 분명해야 하며 사족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십자가에 매달려 낙인 찍힌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반발 탓에 당 내홍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며 한없이 부끄럽다고 비판하자 철험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아집에 갇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본인은 본인 팬덤에 치여가지고 막 춤추면서 남한테는 팬덤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조금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이 아닌가라. 최 의원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민심에 역행한다는 우려도 적지 않지만 철험회 의원들은 마녀 사냥, 야만의 시대에 횃불을 들어야 한다거나 중징계 결정에 근거가 부실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친야 성향 시민단체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 징계 논의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여당 대표의 징계 문제인 만큼 쉽게 결론 내릴 일도 아니고 후폭풍도 고려해야만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치부 이채림 기자가 지금까지 이 문제를 취재해 왔다고 하니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채림 기자, 벌써 2시간 넘게 논의가 진행 중인데 오늘 밤 안에 결론이 나긴 합니까? 네, 일단 결론적으로는 오늘 결론이 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출석한 김철근 실장에 대한 징계 문제만 다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일단 윤리위도 오늘은 이 대표 본인의 소명을 듣지는 않았습니다. 이 당 핵심 관계자는 김 실장에 대한 징계도 일단은 오늘 소명을 들은 뒤에 다음 주에 회의를 다시 열어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서 내려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철근 정무실장 문제만 논의하고 이 대표 문제는 남겨두겠다는 거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아무래도 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런 기류가 읽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김 실장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지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이 대표가 이걸 지시한 게 맞는지 이걸 따져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김철근 실장을 대전으로 내려보냈다는 사실 자체는 이준석 대표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이 장 이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김 실장은 대선 기간에 유튜브 방송의 주장을 정규 언론이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이 입막음을 시도한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서 작성, 약성서 작성은 대표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게 성접대를 주장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장모이사가 침묵했을 때 누가 이득을 보게 될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대표가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예, 좀 더 이제 복잡한 건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이 대표 징계 문제와 경찰 수사가 연결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경찰이 내일 이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 김성진 대표를 옥중 조사를 합니다. 이 김 대표가 이준석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처음 주장한 인물인데요. 예. 결국에는 윤리위가 김 실장을 먼저 징계하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 이 경찰 수사 상황을 보면서 결론을 내릴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징계를 내리게 된다면 이 대표가 분명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인 파장도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찰 수사 이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겠군요. 만약에 경찰 수사 그리고 당원권 정지 이상의 중징계가 나오면 대표는 다시 뽑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징계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대표의 자격은 박탈된다고 보는 이게 일반적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되고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로 새 대표를 선출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현행 당원 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6월까지만 당대표를 맡게 되기 때문에 이 7, 8개월 내에 전당대회를 2번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예, 물론 뭐 가정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이 잔여 임기만 한다는 이 당헌의 규정을 바꾸자 이런 얘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당권 주자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안철수 의원 그리고 김기현 의원 등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 잔여 임기 승계 조항 폐지를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다만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요. 어찌됐든 어렵게 개정을 하게 된다면 내후년 총선 공천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대중의 인기가 너무 높아서 원로원에서 탄핵당한 로마 영웅 스키피오하고 자신을 비교했는데 어떻게 될런지 한번 보죠. 예,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원전 제작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탈원전 폭탄이 터져 원전 산업 자체가 폐허가 됐다고도 했습니다. 이 강한 비판은 원전 산업을 지원해서 살리겠다는 의지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원전 지원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김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2달 만에 원전 산업 메카인 경남 창원을 다시 찾은 윤 대통령이 업체의 어려움을 자세히 물어봅니다. 이것도 공정이 지금 한 9.5% 정도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언제부터 스톱이 된 거지? 2017년부터 스톱이 됐어요. 거기 투입된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발전소가 취소가 되면 그때 4,900억 정도가 손실을 보도록. 윤 대통령은 지금 원전 업계는 탈원전이란 폭탄이 터져 폐허가 된 전쟁터라며 철철 넘칠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살까 말까 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이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더라면은 다음 주 나토 정상회의에서 체코와 폴란드 정상회담에선 직접 원전 세일즈에 나서겠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는 매출과 수출, 인력 모두 지난 5년 동안 급감했는데 정부는 올해 925억 원 규모의 긴급 발주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탈원전 5년 동안 1,000조 원 규모의 세계 원전 시장을 장악한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원전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원숭이 두 창에 방역망이 뚫렸습니다. 어제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내국인인데 다행한 건 아직 고위험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숭이 두 창에 확진된 30대 내국인 A씨가 입원한 인천의료원입니다.
A씨는 앞으로 21일 동안 격리 치료를 받는데 현재 약간의 발열 증상 외엔 대체로 건강한 상태로 알려집니다. A씨가 독일에서 입국한 건 어제. 사흘 전부터 두통, 입국 당시엔 인후통과 피부 병명 증상 등을 보였습니다. 입국 후 자진 신고한 A씨는 검사 결과 국내 첫 원숭이 두창 확진자로 확인됐습니다. 환자가 독일에서 타의심 그 환자에 대한 접촉 이력이 있는 것으로 진술을 했고요.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희박한 원숭이 두창의 특징을 감안하면 A씨가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 고위험 접촉자는 현재까지 없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인접 좌석의 8명에 대해선 능동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또 다른 의심 환자였던 외국인 B씨는 수두에 걸린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해외 유입 감시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파 위험은 낮기 때문에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하지만 긴 잠복기를 갖는 질병의 특성으로 인해서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백신과 항바이러스제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국내 원숭이 두창 환자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은 해야겠죠. 얼마나 위험한 건지 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어쨌든 국내에 유입됐다고 하니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원숭이 두창은 아주 밀접한 접촉, 그러니까 성접촉이나 피부 접촉 등을 통해 주로 감염됩니다. 이번 확진자는 바로 공항에서 신고를 했고 또 코로나와는 달리 호흡기 전파 가능성은 낮아서 확산에 대한 지나친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자, 그래도 방역당국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역 체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감염병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바뀌면서 중앙방역대책본부로 대책반이 격상되고 지자체별로 모니터링이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의 그런 체계들을 좀 정비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유관 관련과들 중심으로의 모니터링, 감시 시스템도 현재 원숭이 두창이 총 42개 나라, 대부분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하반기에 이 확진자가 많은 국가들을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서 여행객들의 발열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여행이 많아질 테니까 조심을 해야겠네요. 어쨌든 백신이나 치료제는 충분합니까? 사람 두창 백신을 쓸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가 생물 테러 대비로 보유하고 있는 2세대 백신을 먼저 쓰고요. 이보다 안전성이 개선된 3세대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큰 위험이 아니면 안 쓴다고 했지만 이 확진자가 나오자 중위험 또는 고위험 접촉자의 경우 본인이 동의하면 2세대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했습니다. 3,500만 명치를 비축해 놓고 있는 거고요. 이제 차세대 백신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는 거고요. 항바이러스제 500명분도 다음 달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이번에는 다행히 공항에서 자진 신고로 걸러지긴 했습니다만 공항 검역만으로 충분할까요? 원숭이 두창의 잠복기가 최대 3주여서 검역 단계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입국자들이 의심 증상을 숨긴다면 걸러내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자진 신고가 중요합니다. 건강상태 질문서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검역법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여름 휴가도 다가오고 해외여행 가는 분들 많을 텐데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비말 감염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고 이런 기본 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사이에서 퍼지니까 이게 추적도 어렵고 불특정 다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파티는 피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아직도 걱정이 가시지 않는데 어쨌든 다들 조심해야 되겠군요. 예,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금융시장이 또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코스피가 이틀 만에 또 연중 최저치로 추락했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면서 환율은 1,300원이 되기 직전 거래가 끝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고 한 만큼 상황이 금방 좋아지지 않을 거란 점입니다. 한은은 지금이 2008년 금융위기 초기와 비슷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매도에 폭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결국 2% 넘게 빠진 2342선에 마감해 이틀 만에 연중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4% 넘게 추락했습니다. 미국의 초긴축 기조에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시장의 공포감이 점점 더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1,300원 선을 눈앞에 둔 원달러 환율도 사흘째 연고점을 갈아치우며 외국인들의 이탈을 부추겼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외환 손실에 대한 우려들도 반영되면서 한국은행의 국내 금융시장 진단에도 비상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불안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불안 지수는 지난 3월 주의 단계에 들어선 뒤 석 달 연속 가파르게 올라 13까지 치솟았습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주요국 정책 금리 인상 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주식과 원화, 채권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약세 속에 국내 금융시장에 낀 먹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금융시장이 이렇게 불안에 빠진 가운데 주택시장에서는 8월 전세 대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죠. 이 우려를 어제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가운데 상생 임대인 제도, 쉽게 표현하면은 착한 임대인 제도가 희석시켜 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이뮤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 상생 임대인으로 검색하니 게시글이 하루새 1000건에 달합니다. 주로 본인이 상생 임대인에 해당되는지를 묻는 글입니다. 담당 부처에도 문의가 이어집니다. 갱신 청구권이 행사됐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이 변경됐을 때 또는 임차인이 변경됐을 때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관심의 초점은 상생 임대인이 되면 양도세, 비과세 등에 필요한 2년 실거주 요건을 인정받는다는 겁니다. 발령을 나는 바람에 실거주를 못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전세금을 크게 더 받지 않아도 양도세 혜택을 받는 게 저희는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해서. 임대료 급등에 제동을 거는 효과 외에도 실거주 요건을 위해 억지로 세입자를 내보내는 상황이 줄면서 임대 물량이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주택자도 대상이 되면서 관심의 폭이 커졌습니다. 다만 임대차 3법에 근본적 조정이 없을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전체 임대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향후에 정부가 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있습니다. 여소야대로 당장 임대차 3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내놓은 고육책이 전세 대란 우려를 얼마나 잠재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성공적 발사가 이뤄진 누리호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누리호가 쏘아올린 위성과 지상국이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위성 투입 능력이 확인된 겁니다. 앞으로는 위성이 품고 있던 초소형 위성들, 이른바 꼬마 위성을 우주로 내보내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가 고도 700km 궤도에서 성능 검증 위성을 올려보냅니다. 오늘 새벽 3시 2분, 대전 지상국은 위성에게 GPS를 켜고 시간을 맞추자는 명령을 전달했고 그대로 수행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양방향 교신까지 이루어짐에 따라 누리호의 위성 궤도 투입 성능은 완전히 확인되었습니다. 어제는 위성이 자신의 상태 정보를 보내는 일방향이었다면 오늘은 지상과 위성이 양방향으로 통신한 겁니다. 할 일은 더 남았습니다. 일주일 뒤부터 품고 있던 큐브 위성 4기를 이틀에 하나씩 내보내야 합니다. 그 무중력 상태에서는 어떤 한 물체가 떨어져 나가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무게가 달라지니까. 사출관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는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큐브 위성은 백두산 분화 징후나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국내 대학원생들이 2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이 항상 힘들었는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학생들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성능위성은 2년간 지구 주변을 하루 14.6바퀴 돌며 발열전지나 안테나 등 핵심 부품들이 실제 우주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에 들어갑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 뒤 항우연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했죠. 이 대한민국이 민간이 우주 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들어가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이 우주 산업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가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데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우주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박상영 기자입니다.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우주를 향해 불꽃을 내뿜는 누리호. 대한민국을 우주산업 7대 강국 반열에 올렸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지켜본 윤석열 대통령은 우주청 설립을 공식화했습니다. 제가 공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우주청을 설치해서 이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주 기술을 민간에게 이전하는데 우주청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 중심으로 우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 뛰어들자는 겁니다. 실제 우주 패권을 놓고 벌어지는 전 세계적인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는 우주 비행사 4명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냈고 It's been 18 years working towards this goal, so it's hard to believe that it's happened.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은 직접 우주선에 탑승해 우주 관광 시대를 열었습니다. I was once a child with a dream, looking up to the stars. Now I'm an adult in a spaceship. 각국이 앞다퉈 뛰어든 우주 산업의 규모는 2040년 1,2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이 결국에는 우주 개발 혹은 우주를 산업화하는 데 첫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주강국 도약에 첫 발을 내디딘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 돌입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오늘 서울 도심의 낮 햇볕은 따가울 지경이었죠. 이 대구는 36.4도까지 올랐습니다. 사흘째 이어진 폭염에 농번기를 맞은 농촌뿐 아니라 산업 현장도 비상이었는데요. 내일부터는 최대 120mm에 이르는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콩 모종 심기가 한창입니다. 복사열이 더해져 콩밭은 온도가 44도까지 오르지만 농민들은 1년 농사를 포기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따갑다고 해살이는 따갑다 해야 되죠. 지금 때를 놓치버리면은 이제 사실상 이제 시기도 놓치고. 지자체는 노인층이 많은 농촌 마을을 돌며 온열 질환 예방에 나섰습니다. 농가일은 2시에서 5시를 피하여 거제의 한 조선소.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선박 철판을 용접합니다. 그늘막을 쳤지만 철판 온도는 55도까지 달아오릅니다. 최근 10년 동안 온열 질환으로 157명이 숨졌고 이 가운데 42%가 논밭이나 실외 작업장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열사병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 산업 현장마다 비상입니다. 32도가 넘어가게 되면 1시간 연장합니다. 올여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보양식도. 내일과 모레는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한풀 꺾입니다. 경기 북부와 호남, 제주 등지엔 최대 120mm의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30에서 50mm가 내리는 곳도 있어 집중호우 피해도 우려됩니다. 장맛비가 그치는 주말부터는 다시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현직 경찰이 고소인과 유착해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불거져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대가로 코인 투자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수사대가 강남경찰서 수사심사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심사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2년 전 새로 도입된 직책인데 경찰 수사를 평가 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근무하던 A 경감이 사기 사건 고소인인 변호사 B 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A 경감은 B 씨에게 수사 정보는 물론 피고소인 구속 방법까지 조언하고 대가로 코인 투자 정보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경감이 근무했던 이곳 강남경찰서 수사심사관실 등에 8명을 투입해 PC 파일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그 사건 생긴 이후에 바로 우리가 수사 의뢰를 했거든요. 수사 신뢰성을 완전히 훼손하는 큰 사건이라서 저는 되게 심각하게. 압수수색 대상엔 B씨의 변호사 사무실도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A경감과 B씨 통화 기록과 압수물 분석 등이 끝나는 대로 A경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배달 음식의 단점이라면 집밥보다는 달고 짜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배달 음식을 앱으로 주문할 때 나트륨과 당을 줄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배달 주문 시 소비자가 당과 나트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정작 음식을 조리하는 식당들은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5대 중점 과제에 배달앱의 나트륨 당류 저감 기능 구현 항목이 담겼습니다.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짜거나 단 정도를 조절해달라는 기능을 넣겠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겠지만 요식업계는 현장을 너무 모르는 탁상 행정이란 반응입니다. 배달앱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업주들한테는 엄청 부담이 또 크고 식당마다 레시피가 있을 텐데 그게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좀 민감한 부분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는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는 전혀 해상을 모르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배달앱 업계도 의아해합니다. 저희야 자영업자분들하고 단순 중개 역할이지 소금 설탕을 넣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어서요. 일정한 맛이 생명인 프랜차이즈 식당은 따르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일반 음식점들은 짜거나 단 정도를 어떻게 표준화시켜 조리할 수 있느냐고 지적합니다.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2024년을 목표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닫혔던 김포공항 국제선이 다시 문을 엽니다. 일본 하네다 노선이 오는 29일부터 운항을 재개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개별 여행 등의 제약은 남아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주차장, 대기실, 발권 창구까지 이용객들로 북적이는 국내선과 달리 오가는 사람이 없어 사실상 폐쇄된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코로나 확산으로 지난 2020년 3월 이후 2년 3개월 동안 끊겼던 김포 하네다 노선이 이번 달 29일부터 재개됩니다. 국적항공사 2곳과 일본 항공사 2곳에서 주 8회 운항합니다. 거리상으로는 저는 거주지가 일산이다 보니까 인천보다는 국내선 인천공항이 빨리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일 양국은 늘어나는 여객 수요와 항공사 준비 상황에 맞춰 7월부터 운항 횟수를 늘려갑니다. 다만 코로나 이전과 같은 무비자 입국은 불가능하고 관광을 위해 별도의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일본 관광객은 우리나라에서 개별 자유여행이 가능하지만 우리 관광객은 일본 당국의 규제로 단체 여행만 가능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단체 패키지 여행에 한해 입국을 허용한 거고요. 재개된다 하더라도 관광 수요는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끊겼던 국제선이 속속 재개되면서 김천과 김포공항을 포함한 8개 국제공항 가운데 6개 공항이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경찰이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가 2시간 만에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 이후에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가 어떻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치안감 28명 보직 인사를 발표한 건 저녁 7시쯤. 치안감은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을 맡는 경찰 서열 3번째 계급입니다. 그런데 2시간 뒤 인사 명단이 다시 공개되고 치안감 7명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에 내정됐던 김수영 경기 분당 경찰서장이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으로
경찰청 교통국장 발령이 났던 김학관 경찰청 기획조정관은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으로 보직이 변경된 겁니다. 명단에 없던 이명교 서울경찰청 자치경찰차장은 중앙경찰학교장으로 발령났습니다. 경찰 초유 인사 번복 사태가 벌어진 건데 경찰은 즉각 협의가 안 끝난 인사안을 공개한 실무자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행안부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도 나기 전에 경찰청이 먼저 인사를 공지했다가 생긴 일이라고 다른 해명을 내놨습니다. 경찰청 안에서 그 기한을 만드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행안부의 경찰 통제안을 놓고 갈등이 불거진 직후 인사 문제까지 터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관 측은 만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싸고 행안부와 경찰의 힘겨루기가 시작된 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서아입니다. 그동안 미뤄져 왔던 검찰 고위직 인사도 오늘 단행됐습니다. 검찰총장이 아직 공석인 상태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대거 전면에 배치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고위검사들은 대부분 좌천되거나 검찰을 떠났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정기 인사에서 신봉수 서울고검검사를 대검 반부패 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신 검사는 중앙지검 2차장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지휘하다 좌천됐습니다. 이번 인사로 검찰 빅4로 불리는 핵심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부장,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측근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장에는 특수통인 임관혁 광주 고검검사가 승진 보임됐습니다. 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총장 시절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장을 맡기는 등 신임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앞서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전 정권 비리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남부지검장도 친윤 성향으로 꼽히는 양석조 검사장이 기용됐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던 신성식 검사장과 이종근 검사장 등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실력과 함께 공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 그런 걸맞는 지위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의를 밝힌 김관정 수원고검장과 이정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박찬호 광주지검장은 의원 면직됐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방한했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한 달 만에 재회고 기시다 일본 총리와는 첫 대면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느슨해진 3국 간 안보 협력을 다지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재현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도 4개국 정상회담을 하는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데 문재인 정부 내내 느슨했던 안보 협력을 되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나토 회원국과 초청국 정상이 함께하는 확대 정상회의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밝힐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10여 개국과 양자회담도 추진 중입니다. 세계 반도체 장비업계 1위인 ASML에 있는 네덜란드 정상과는 반도체 기술 협력을, 체코 폴란드와는 원전 수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일 정상회담은 일본이 내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 성사가 어려워졌지만 5분 정도 짧게 인사를 나눌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에 나토 대표부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배우자 특별 행사에는 김건희 여사가 참석해 질 바이든 여사 등 주요국 정상 배우자들과 친교를 맺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강진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1,000명 가까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매몰된 주민도 수백 명에 달해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주민 수백 명이 몸을 피하기 위해 헬리콥터로 모여듭니다. 현지 시간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아프가니스탄 남동부 파키스탄 국경 근처에서 규모 5.9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가까운 수도 카불은 물론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와 펀자브 등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발생한 데다 집들이 대부분 흙으로 만든 벽돌로 지어져 피해가 더 컸습니다. 탈레반 재난관리국은 사망자가 최소 950명이며 부상자도 6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붕괴된 구조물에 갇힌 사람들이 많아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아프간과 파키스탄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강진으로 4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병원이나 기관에 화염병 방화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낙태 지지단체가 공격한 건데 낙태권 위헌 여부를 정하는 최종 판결을 앞두고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벽면이 까맣게 그을리고 가구가 불에 탔습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화염병 공격을 받은 겁니다. All the glass is broken. Many of the doors are going to have to be replaced. Of course, all the floors. There's flood damage because of they had to put the fire out. 이 병원은 낙태를 반대해 왔습니다. 건물 벽면엔 낙태권을 지지하는 단체를 상징하는 낙서가 적혔습니다. You'll see a sign over here with graffiti saying Jane was here. That represents Jane's revenge. 제인의 복수는 낙태권 보장을 요구하는 비밀 단체로 미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위헌 판결을 내릴 거란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활동을 본격화했습니다. 위스콘신과 노스캐롤라이나 등 낙태 반대 기관의 화염병과 페인트 테러를 했습니다. 앞서 메릴랜드주에선 무장한 20대 남성이 대법관 자택에 찾아가 살해 협박을 하다 체포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이르면 이달 말쯤 낙태권 판결을 확정하는데 낙태를 불법화하거나 제한할 것으로 예상돼 갈등은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일본으로 유출됐던 조선시대 그림 한 점이 한국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조선시대 관료들의 모임을 기록한 회화로 조선 초기 실제 광경을 보여주는 데다가 가장 오래된 작품이어서 수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임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낡은 비단 화폭에 490년 전 한양의 강산이 펼쳐집니다. 한강에서는 술동이를 실은 배와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뱃놀이를 즐깁니다. 조선시대 학문기관인 독서당에서 공부했던 관료들의 친목 모임을 기념한 그림인데 지금까지 국내에 전해지는 실경산수 개회도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 작품입니다. 화면 중앙에는 강변에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안개에 휩싸인 독서당 지붕이 그려졌습니다. 그림의 배경은 서울 옥수동의 매봉산과 한강 일대로 독서당 자리로 추정되는 곳에는 이렇게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림 하단에 주세붕, 송인수 등 모임 참석자 12명의 상세한 신상 정보를 근거로 제작 시기는 1531년쯤으로 추정됩니다. 국외 반출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 교토 국립박물관장을 지낸 간다 기이치로 등의 손을 거쳐 해외를 떠돌던 작품을 지난 3월 문화재청이 미국 경매에서 구입했습니다. 전하는 작품이 지극히 적은 임진왜란 이전, 조선 초기 회화의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품의 내용도 충실하고 또 역사적인 가치도 높고 하기 때문에 조선 전기 또는 초기에 관련된 연구라든지 전시라든지를 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 돌아온 유물은 다음 달 국립고궁박물관 환수문화재 특별전에 전시됩니다. TV조선 임서희입니다. 프로축구 수원 삼성 팬클럽이 라이벌 팬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서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가해자와 구단이 내놓은 사과문이 오히려 불씨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연맹은 징계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프로축구 최고 라이벌전인 수원 삼성과 FC 서울의 슈퍼매치를 앞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앞. 한 수원 팬이
FC 서울 유니폼을 입은 남성을 뒤에서 끌어안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수원 팬들은 말리기는커녕 응원가를 부르며 위협적으로 에워싸고 피해자는 황급히 서울 유니폼을 벗습니다. 대낮에 봉변을 당한 팬은 고작 중학생. 해당 무리가 경기장 앞을 지나가는 서울 팬들의 손가락질하며 욕설하는 모습까지 공개된 상황에서 수원 측의 미흡한 대처는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고등학생으로 알려진 가해자는 함께 응원하자는 뜻이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과문을 내놨고 수원 구단은 해당 소모임에 엄중 경고하고 가해자는 2년간 홈경기 출입을 막겠다는 솜방망이 대책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팬들의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피해자 측 부모는 경찰에 가해자들을 고소했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양 구단의 경위서를 받아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징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경기장 안이 아니라 구단의 책임 여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국가대표 평가 4연전에 7월 토트넘의 방한까지 인기몰이 호재를 맞이한 프로축구.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유선 장도우입니다. 아폴로 13은 실패에 관한 영화입니다. Houston, we have a problem. 1970년 미국의 달 탐사선 아폴로 13호가 산소 탱크 폭발로 달 착륙에 실패하고 우주 미아가 될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비행사들과 휴스턴 관제센터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Failure is not an option. 아폴로 13호가 실패를 이겨내고 무사히 귀환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 우주 계획들이 사고와 실패를 피해가는 나침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실패로 불리죠. 2009년 우리 땅에서 쏘아올린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387km 상공에서 추락한 뒤 한 연구원이 울먹이며 시를 읊었습니다. 막아도 막혀도 그래도 나는 간다. 혼이 되어 세월이 되어. 우리 항공 우주 개발 역사 역시 실패의 역사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차 나로호는 2분여 만에 폭발했고 연구진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실패와 책임을 분석할 때마다 러시아 전문가들은 너희들이 뭘 아느냐며 비웃곤 했습니다. 3차에서 성공했지만 2억 달러짜리 러시아 1단 로켓에 업혀간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우리의 누리호가 우주의 문을 힘껏 열어젖혔습니다. 위성 발사체 계획을 수립한 지 20년 만에 대한민국이 우주를 향해 힘찬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13년 전 눈물의 식구처럼 걸어가지 못하는 길을 물이 되어오고 흐르지 못하는 길을 새벽 안개 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난해 1차 발사 때 누리호가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까지 송신한 동영상입니다. 칠흑 같은 우주의 어둠 속에서 푸른 별 지구가 나타납니다. 남의 발사체에 실려간 우리 위성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고 쏘아올려 촬영한 지구별이었기에 그지없이 소중했습니다. 1차 누리호가 실패하면서 포착한 그 빛은 오늘의 환호를 예고하는 서광이었습니다. 누리라는 이름에는 우주까지 새누리 새 세상을 개척한다는 꿈을 담았습니다. 누리호에 이어 8월에는 탐사선 다누리호가 달을 향해 떠납니다. 달을 누리고 오라는 이름처럼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와 다른 눈으로 다른 꿈을 꾸며 달을 우러르게 되겠죠. 만델라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고. 답답한 지상의 삶을 뚫고 우리의 시선을 광대무변 우주로 끌어올려준 모든 분들께 영광과 경의를 바칩니다. 6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이제 달을 꿈꿉니다 였습니다. 오늘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내일부터는 전국에 장마가 시작돼 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많고 강한 비가 예상돼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고 100mm가 오는 곳이 많겠고요.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호남과 제주 지역은 120mm가 넘겠습니다. 그야말로 물폭탄 수준인데요. 비가 집중되는 시간대를 잘 숙지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은 내일 오후부터 밤까지, 충청 이남 지역은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바다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결이 최고 4m까지 일면서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주말에는 장맛비가 제주 지역에 머물겠고요. 다음 주 중반쯤에는 중부 지역으로 올라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2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